저번 영상에서 중국의 태종들을 통해 태종들의 평행이론과 태종이란 이름의 무기를 알아보았죠. 태종이란 이름의 무기에 묵직하게 잘 느끼시겠나요? 이제 방언이 아저씨가 나올 차례인가? 오늘은 한국의 태종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한국에도 다른 태종이 더 있는 거야? 한국에서 첫 번째 태종은 모유랑 김춘추입니다. 김춘추에게 붙은 묘호 태종은 묘호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혀서 칭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묘호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쓰인 건 고려 때부터예요. 조선시대 전부터 태종이란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김춘추가 신라왕이 되기 전에 진흥왕 시절 신라의 전성기가 있으나 그 이후 신라는 다시 최악체 국가가 되었습니다. 진흥왕 시절을 제외하고 신라는 삼국 중 쭉 최악체였죠. 진흥왕 이후에 급격히 신라의 국력은 기울기 시작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위태해집니다. 응? 삼국 통일은 신라가 제일 먼저 한 거 아니야? 근데 신라가 제일 약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게야. 신라가 항상 최악체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진흥왕 때 반짝 전성기가 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최악체 국가가 된 거구나. 네, 그렇죠. 다시 최악체가 된 신라가 통일을 달성하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백제를 정복한 김춘추가 신라를 다시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태종이란 묘호를 받습니다. 춘추 아저씨도 아버지가 그럼 태조였던 거야? 그건 아닌데 통일을 가능하게 한 공로로 태종이란 묘호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춘추 아버지는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라? 김춘추의 할아버지인 전지왕이 왕위에서 쫓겨나면서 김춘추의 아버지였던 김영춘은 족강이 됩니다. 족강은 또 뭐야? 신분이 한 단계 이상으로 내려가는 걸 말해요. 아버지 김영춘은 성골에서 진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태어나기 전부터 진골이었습니다. 아, 우리 춘추 아저씨 할아버지 때문에 억울했겠네. 그렇죠. 할아버지가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고 아버지 김영춘도 성골의 지위를 유지했다면 왕이 될 수도 있던 신분이었죠. 이렇게 김춘추는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신라에서 두 개의 비주류 가문 간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져요. 전략적 제휴? 어떤 거?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 가문의 혼인이에요. 김유신 동관과 마지막과 구영왕의 후손으로 진골로 편입된 가약의 신라 귀족이지만 차별한 알게 모르게 있어왔어요. 신분과 처해 있는 상황만 보면 김춘추는 왕위 계승과 별 볼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돈지간이 되며 가문 간 전략적 제휴가 완성됩니다. 김행긴 크로스? 오? 어? 크로스! 김춘추는 내정, 김유신은 외치를 책임지면서 나중에는 김춘추는 외교도 담당하며 나라 안팎의 정치를 담당하고 김유신은 집에 있는 날보다 전쟁터에 있는 날이 많을 정도로 외친과 내부 관련 진압에 큰 활약 등을 해요. 요즘 같으면 이혼 사유야 이거. 선덕여왕 시기부터 김춘추의 등극까지 일어난 반란 대부분은 왕에 대한 반란보단 치고 나오는 신흥 세력이자 왕위 계승에서 멀었던 김춘추와 김유신 세력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그 이유가 컸어요. 귀족들한테 미운 털 많이 박혔겠네. 그렇게 실력과 세력을 키우던 중 기회가 찾아옵니다. 선덕여왕이 죽고 마지막 선고를 진덕여왕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담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거 나 봤어. 그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봤거든. 비담. 거기 김남길 아저씨 나오잖아 여기. 동문까지 정사에서는 비담의 난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선덕여왕이 죽고 남자 선골들은 남지 않았기에 선덕여왕의 후계로 거론되었던 진골이 김춘추였어요. 그러나 김춘추는 정통성 확보를 위해 여기서도 프로파간다를 해요. 프로파간다? 그게 뭐야? 바로 비담의 난을 진압하면서 김춘추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마지막 선골인 승만공주를 진덕여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진덕여왕 사후 왕위를 결국 계승하게 됩니다. 아니, 춘추 아저씨가 바지 사장 세운 거네. 김춘추는 반대파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였기에 즉위 후에 왕권 강화를 위해 다른 태종들처럼 숙청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이 개이득이네. 이거 왕 되는 과정에서 다 제끼고 올라온 거잖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왕위 등극 이전에 숙청을 미리 한 셈입니다. 다른 태종들은 등극 과정뿐 아니라 등극 이후에 본격적인 숙청이 시작되는데 김춘추는 등극 이후에 친족을 살해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본보기로 진압할 일도 없었죠. 그러면 춘추 아저씨는 재위 기간이 상대적으로 행복했던 양반이네. 김춘추에게 백제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원수나라였어요. 사적으로도? 대하성의 성주였던 김품석은 김춘추의 딸이었던
고타소의 남편이었어요. 즉 김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였죠. 백제 의자왕의 명령을 받은 윤충 장군이 대하성을 함락시키는데 이게 신라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 요즘으로 치면 의정부가 빼앗긴 거예요. 이 데프콘 상황이구만, 데프콘. 그리고 전후 처리도 문제였어요. 원래 성주급은 포로로 잡으면 죽이지 않거나 애를 다해 장사를 치러주는 게 당시 신분제사회의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왜? 코를 잘랐어? 그 정도는 아니고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방식이 섬뜩해요. 대하성이 함락될 것 같으니 김품석은 아내와 자식과 함께 항복을 했는데 윤충은 항복한 김품석과 그 처자들을 모조리 참수하여 백제 수도인 사비성으로 보내버려요. 또 다른 기록에서는 김품석은 자기가 처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고 해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시체조차 가져가 버리니 김춘추는 얼마나 원한이 뼈에 사무쳤겠습니까? 와, 말 그대로 뼈에 사무치겠구먼. 근데 이건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의 복수를 한 거예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야? 고구려가 남진에서 백제가 많은 땅, 그 중에서도 노른자위 땅인 한강유역을 빼앗기죠. 그래서 신라랑 백제는 낮에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견제하려 했어요.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 동맹을 잠깐 맺은 거네. 절치부심하던 백제는 신라가야와 연합을 맺어 고구려에 빼앗긴 땅과 한강 일대를 수복해요. 이때가 성왕때로 의정왕에게는 성왕이 고조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예요. 잠깐 그때는 사이가 좋았겠네.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백제는 한강하류, 신라는 한강상류를 차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신라가 뒤통수를 쳐요. 바로 한강하류까지 먹어버리죠. 와, 이 통수 장렬이구먼. 그래서 백제도 반격을 준비해요. 바로 관상성 전투. 그래서 어찌 되는 거야? 백제가 관상성 전투를 해서 당시 태자였던 부여창이 크게 이겨요. 성왕이 이걸 크게 축하하고 전후 처리를 하러 관상성 쪽으로 소수의 호위 병력인 50기의 기병만 끌고 가죠. 근데 이때 신라의 기습에 당해 살해당하고 말아요. 이야, 다 이긴 싸움이었는데 백제로서는 어이가 털리겠다, 야. 그런데 이러한 기습을 통해 신라는 백제군을 몰아붙여서 백제는 요즘으로 치면 장관급 귀족을 좌평이라 하는데 좌평 6명 중 4명이 몰살당할 정도로 뼈아픈 패배예요. 와, 크리티컬이네. 그리고 이건 일본서기에 나온 거라 참고만 하셔요. 성왕을 죽이고 성왕의 수급을 신라의 왕궁 북청의 계단 밑에 묻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하였고 나머지 몸은 백제로 반환하였다고 해요. 백제로서는 받은 대로 갚아준 거네. 이러한 전적들이 있으니 신라와 백제는 서로가 원수일 수밖에 없고 김춘추에게는 백제가 개인적으로도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당시 김춘추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642년 11월 대하성이 패배하였을 때 도독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그녀의 춘추의 딸이었다. 춘추는 딸의 죽음을 듣고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서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잘 나타나죠? 망연자실했네. 김춘추의 아들이자 고타소의 오빠인 문무왕 김범민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 말이 얼마나 원한이 뼈에 사무치는지도 나와요. 이것도 읽어주세요. 범민이 융을 말 앞에 끌어안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짖었다. 예전에 너희 아비가 나의 여동생을 억울하게 죽여 옥중에 묻은 적이 있다. 나로 하여금 20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골치를 앓게 하였는데 오늘날 너의 목숨이 내 손 안에 있구나. 융은 땅에 엎드려 말이 없었다. 기록에서 성왕의 머리뼈를 신라 관청의 계단에 묻어서 관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왕의 머리뼈를 밟도록 모욕을 준 것처럼 고타소와 김품석의 시신을 죄수들이 밟고 다니도록 모욕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라나 백제나 서로에게 엄청난 원수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피장파장이네. 완전 살벌하다. 그래서 김춘추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숙적인 백제를 멸망시키는 복수와 업적을 남기죠.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다가 죄의 8년 만에 사망합니다. 생각보다 오래는 못 살았네. 스트레스가 심했나봐. 네, 그래서 왕은 얼마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죽은 나이가 57세여서 당시로서는 나름 장수하고 죽었답니다. 요즘이면 57세는 요절한 건데 그 당시에는 살 만큼 살았던 건가 보네. 당시 남자 평균 수명이 4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지배층인 걸 감안하면 살 만큼 살았죠.
사후에 태종이란 묘를 받습니다. 삼국 중 최악체였던 신라의 통일 기반을 완성하고 숙적 백제를 멸망시킨 업적 덕분에 신라를 재창업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 통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태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거네. 여담으로 정관정요가 출판되기 전이지만 정관정요의 주인공 당태종과 태종무효랑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몇 번 만나기도 하였어요. 이렇게 당시대 두 태종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태종에게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당나라의 힘을 빌려줄 것과 백제를 신라가 장악하면 고구려의 뒤를 흔들 것을 제안하여 정부가의 판도를 바꿀 제안도 김춘추가 이세민에게 하기도 하죠. 야, 이 두 양반이 인연이 깊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사랑입니다. 역사는 점, 선, 면이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가교가 되고 싶은 통사와 전쟁사를 넘나드는 이야기 꿈꾸꾸꿈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